남북해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남북해설 이번 주는 정세편입니다. 2023년 상반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고 하반기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상반기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6월 지난달에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열렸던 회의였고 5월 31일에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했다 하면서 천리마 로켓을 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이 로켓은 인양을 했고 4월에는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이걸 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했지만 쐈고 그리고 헤일이라고 해서 이 수중 핵 어뢰 이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또 남북 통신망 이건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고요. 3월에는 실제로 폭파 실험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화산 31 해서 전술 핵탄두 공개했습니다. 사진으로나마. 그리고 액체 연료 기반의 화성 17형 이거 기존의 ICBM이죠.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 화성 17형 발사. 또 우리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한미 사이에는 대규모 연합훈련, 얼마 전에 또 화력 경멸훈련 요거까지 있었죠. 그리고 또 4월에는 한미동맹 70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핵자산 전개를 강화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인데 하여간 2023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그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반도 정세 어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를 하려면 기준점이 있으면 정리가 좀 더 편하게 그렇죠.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작년이 예외적인 한 해긴 했었죠. 북한이 역대 최다의 미사일 발사에 도발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긴장을 고조시킨 거였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있었던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작년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이 도발을 하겠다라고 올해도 예고가 된 상태인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차이점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의 도발의 모습은 작년과는 좀 다르게 분명하게 한국, 미국 혹은 일본을 겨냥을 해서 자신들이 실전 배치된 그런 전력들을 쓰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도발을 했었는데 그 도발의 상당수는 2021년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른바 이제 이중 기준 잣대라 해서 김여정이 얘기를 하는 그 담론을 그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이 미사일 도발이나 발사 같은 경우 다른 국가들도 다 하고 있는 그런 국방 발전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분이 있고 정당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고 이것은 한국과 또 미국을 향해서 분명히 이 공격을 한다,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좀 더 높였다. 훨씬 높인 거죠. 그리고 거의 연계된 게 두 번째인데 그걸 북한 주민들한테 올해는 실시간 알렸다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한미가 연합훈련을 여전히 했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북한이 한 것은 상당 수준이 좀 일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연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화력훈련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내부에 알리고 또 나름대로 대응 조치를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북한 내부에도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보이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해주신 무기 체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중요한 새로운 무기 체계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작년에도 북한이 사실상 핵심 중에 핵심은
화성 17형이다라는 그랬죠. 네. ICBM 미국을 그 타격할 수 괴물 있는 뭐 ICBM. 그렇죠. 네. 액체 연료 3월 24일이랑 11월 18일에 두 번 했는데 3월 24일은 사실은 화성 17이 아니고 화성 15인데 그렇게 기만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11월 18일날 보여준 것이 실제도 성공한 것이고요. 또 올해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 봐왔던 그 고체 기반의 이 새로운 화성이다라는 것은 그건 매우 심각한. 네. 물론 아직 실전 배치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고체 연료의 이 ICBM은 북한이 개발하고 하는 ICBM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화산 31 같이 보여준 핵탄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소형화된 그렇죠. 핵탄두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6개 종류의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에 개발했던 새로운 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한 형태라.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그렇고요. 그 미사일의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을 사거리로 하고 있는 전술핵, 저위력의 그런 미사일이다. KN 23, 24, 25. KN 23, 네. 24, 25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위협의 도가 또 굉장히 증대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핵에 대한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억제력 또한 동시에 강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신들의 그런 위협도를 높이는데 그것이 김정은의 그 그림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올해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반작용 측면인데 가장 큰 것은 방금 말씀하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이 네,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리고 더불어서 한미일의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또 한미일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작년에 북한이 보여준 도발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내 여론도 그렇고 일본 내 여론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돼서 한일 간의 관계의 정상화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냥 우리가 그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양국이 그렇게 억제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북한에게 부담인데 거기 일본까지 같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에 대한 효용성이 낮아지는. 그 대표적인 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한미일이 이미 이지스함을 동원해서 북한 미사일의 탐지식별 요격 훈련까지 같이 그랬죠. 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한 그 억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그 프놈펜에서 한미일 공동 성명이 나왔고 올해도 뭐 G7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은 북한에 대한 그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를 할 수 있게 모든 이 기술적인 기반을 다 마련하겠다, 실시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자신의 핵미사일 효용성은 상대편이 탐지식별이 안 돼야 그래야 그만큼 자신들의 그 원하는 타겟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효용성이 커지는 건데 한미일까지 탐지식별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훨씬 지금도 북한의 미사일을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군사적인 제가 측면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리는 또 김정은이 생각하는 그런 구도로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역작용의 모습이 그렇죠. 적지 않게 네, 보인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북한이 사실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을 하는데 우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2023년 상반기에 그 주목해야 될 점들 쭉 정리를 잘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하반기도 연결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반도 정세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사실은 지금 뭐 한반도 정세가 국제 정세와 또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뭐 이제 무장 반란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이제 그냥 뭐라고 할까, 흐지부지라고 할까, 뭐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계속되고 있고 푸틴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을 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까지 만났고, 이번 주에는 지금 제닛 앨런 뭐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또 간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아마 미국의 어떤 고위급들이 또 중국에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친강 신임 주미 중국 대사가 또 신임장도 제출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다가 조금은 세이프가드 가드레일을 좀 치려는 건가? 좀 갈등을 관리하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건데 뭐 우리 한반도와 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상반기 국제 정세도 조금 정리해 주시죠. 북한한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그런 외교적인 또 국제 질서의 환경에서는 반대의 방향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크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미중 관계로 놓고 보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푸틴의 불법적인 제국주의 영토 전쟁이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네. 그 전쟁에서 상당 부분 러시아가 성과를 거둘수록 북한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 현상 변경을 하기 원하는 수정주의 국가죠. 자신들이 핵 보유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건 68년 NPT 체제를 뒤흔드는 행위인데 그렇게 그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면 국제 질서가 지금 같은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북한의 판단일 겁니다. 그 면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은 기존의 주권을 존중하고 영토 보전에 이거 뭐 1648년에 베스트팔렌부터 시작돼서 오는 그 그렇죠. 모든 거를 다 네. 흔들리고 뭐 1945년으로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인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니까 그렇게 흔들어 줄수록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북한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그렇죠. 내는데 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일종의 북한의 입장에서 장애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고 또 하나는 68년 NPT 체제죠. 네, 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의 핵을 불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가 흔들릴수록 북한의 입장에서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유엔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침략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네. 68년 NPT 체제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러시아가 핵을 쓰진 않았지만 이미 벨라루스에 핵을 전파했고 그것은 수평적 확산을 시작한 겁니다. NPT 체제의 기본적인 것을 위배하는 행위는 분명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끊임없이 핵에 대한 블랙메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또 북한에게 하고 협박이죠. 있죠. 네. 북한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중 관계는 조금 복잡함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블링컨 장관의 저는 방중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 양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솔직한 대화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미국이 기대했던 말씀하신 가드레일, 안전대를 치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합의되진 않았죠.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특히 군사 그렇죠. 분야에서의 살아온가의 핫라인이랑 그런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데 그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이런 고위급 회담이 계속해서 연속된다면 미중 간의 일정 수준 그 제도화된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전망이 썩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아니 일단은 미중 간에 왜냐하면 예, 예. 이미 사실 8월 달 되면 미국에서는 대선 국면으로 그렇죠. 들어간다 볼 수 예.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 제도화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 들어가면 민주공화 양당이 다 중국 때리기가 그러겠죠. 시작이 될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이 크지 않고 또 뭐 10월에 얘기된 그 10월에 예정된 에이펙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조심스럽지만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갈지는 저는 조금 그렇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 대화의 핵심을 보면 블링컨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할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네. 뭐 기후 위기랑 이제 북한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현재까지 중국이 북한의 편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들고는 있지만 중국도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특히 계속해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반작용으로 이미 한국에서 좀 광범위하게 얘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그것은 68년 체제가 뭐 훼손이 되면 한국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 그리고 중국에게는 악몽 같은 대만의 핵무장까지 연결될 그렇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다. 7차 핵실험을 북한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가까지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큰 틀에서 어쨌든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자신들한테는 훨씬 유리한 환경은 그렇죠. 분명하죠. 네,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더 자산으로 이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미국과 중국이 일정 수준 대화를 하고 또 대화의 공감대를 같이 하는 그 공통 의제로서 북한 핵을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북한한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상반기에 저희가 평가하는 거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미중 간의 협력의 가능성, 전략적 경쟁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이거는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갔는데 북한의 반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난하는 얘기가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신경 쓴다는 걸 볼 수 그렇죠. 있죠. 자, 그러면 뭐 기왕 이제 쭉 상반기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냥 하반기 전망으로 그냥 바로 이어가 보고 싶은데 일단 뭐 미중 관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조금 걸고서 여쭤보면 미중이 이제 대화로 좀 제도화한 관리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큰 성과가 조금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다만 미중이 그런 대화 와중에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거는 이제 북한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제 그건 이해가 됐는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그러면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들고 와서 중국에게 이제 대화로 해서 너네가 좀 영향력을 조금 잘 해가지고 핵실험만이 아니라 미사일도 좀 이제 안 쏘게 하고 덜 쏘게 하고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 일으키지 마라라고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럼 중국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만만치 않거든요. 하반기에도.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 이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떨까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중국이 북한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이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향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이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북한의 현재 노선은 분명히 자신들의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게 그렇죠.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삼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은 당연히 북한은 반발할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우호적인 태도를 안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늘 북중 간의 관계는 그런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분명히 한계점은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치가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달라. 그 정도 수준이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노선을 바꾸라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만약 그 지점까지 가려면은 사실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중 관계가 괜찮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다시 마주쳐야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미중 관계를 통해서 북한을 조금 그 조절하는 요거는 요것도 좀 하반기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7차 핵실험은 여전히 그래도 좀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보신 거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진 않다? 아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게 좀 약간 복잡한 문제가 걸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북한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북한의 내구성의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뭐 2019년 7개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는데 그 정면 돌파전의 핵심이 장기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사상투쟁을 통해서 또 그 자력갱생을 통해서 버틸 때까지 버텨본다라고 하는데 북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버티는 수준과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 여기까지 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북한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늘 북한에 대해서 뭐 그간의 역사적인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만 북한은 이럴 경우에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 대화에 경우도 나오죠. 있었죠. 이른바 이제 백기론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그런 게 가장 좋은 게 7차 핵실험이겠죠. 7차 핵실험을 해서 다시 본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핵 보유 기금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북한식 표현이라면 강위력한 핵 보검이 있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자가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른바 백기론을 명분으로 삼아서 미국과 담판을 나눌 수 있다. 2017년에 이제 뭐 그런 국면이 있었던 건데 흥미롭습니다. 거기 이제 사실은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처럼 보시지만 또 살짝 또 의견이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신데, 자 그러면 미중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당장 이달 27일이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서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꺾어지는 해, 뭐 정주년, 5년, 10년 단위 중시 여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규모 열병식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지금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안 하면 또 그게 조금 또 기사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뭐 교수님도 이번 정전협정 70년 북한에서 이제 이거를 승전일, 전승일 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데, 뭘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일단 열병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왜냐하면 70주년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기념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도 북한이 7월 27일을 매우 중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에 5가지 기념일인가 제 기억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7월 27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북한이 근데 전체적으로 계획이 흐트러졌죠. 제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북한의 기념일, 예를 들어 김일성 생일 같은 게 4월 16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기념일을 중심으로 자신의 업적을 보여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야 자신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확인이 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성 15를 쏘고 뭐 17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했는데요. 올해는 그것이 바로 5월 31일 날 그들이 시도했던 정찰 위성 찰리마 1형 같은 경우에 결국 그게 실패를 그렇죠. 했죠. 네. 그때 발사를 성공을 했으면 이번 8기 8차 전원회의에서 드디어 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이 그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만약 안 했다면 이번 전원회의에 핵심적으로 성공했으면 그 얘기를 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면서 7월 27일을 기념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지금 없어졌다. 그럼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열병식도 그냥 열병식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2월 8일 날 또 열병식을 했고, 그때 열병식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과 세계를. 그럼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일단 화성 8로 보이는 고체 연료의 그것은 지난번에 2월 8일에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캐니스터 통 안에 들어있는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미사일의 일부가 이제 개량 형태를 보여줄 나오겠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거 외에 2월 8일에 보여줬던 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나오게. 그래서 정찰 위성을 북한은 나름대로 시도를 했는데 그분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뭐 27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또 날짜를 보니까요. 구구절 9월 9일. 이제 구구절이 북한에서 이제 뭐 그 정권 창건일, 이제 1948년에 뭐 정권 뭐 출범했다 이런 날인데, 이게 48년이다 보니까 이게 또 75년 해가지고 꺾어지는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27일도 있지만 구구절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구구절에도 뭔가 또 하겠죠. 어떻게 보면 7.27보다는 구구절의 북한 입장에서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정주년은 기념했는데, 문제는 그 구구절도 그렇고 뭐 그들이 말한 7월 27일 정전기념일도 그렇고 승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것에 거기에 고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게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핵도 있지만 그 외에 사실 경제적인 업적을 쌓는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나름 북한 주민들에게 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북한 내구성,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면 외부와의, 근데 좀 우려되는 게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그들의 많은 대부분의 선택지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게 훨씬 그렇죠. 많았죠. 뭐 이제까지 계속 그랬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우려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있죠. 다음 달 8월에 이제 또 한미가 보통 뭐 지금 뭐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 연례적으로 보면은 이제 2월이나 3월 아니면 이제 또 그리고 또 8월 요즘에 또 대규모로 연합훈련 했었는데, 올해도 뭐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8월에 워싱턴에서 지금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는 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한미일 정상이 이제 프놈펜에서도 만나기도 했지만 특히 이번에는 더 주목되는 게 북한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을 겨냥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관측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도 잠시 말씀해주신 뭐 10월 말엔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어지는데 어쨌건 한미 훈련도 있고 한미일도 만나고 그러면 북한이 좀 교수님 진단으로는 경제 당연히 안 좋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스케줄 일정대로 못 가고 있고 뭔가 꼬여버렸고 또 군사정찰위성 지금 언제 쏠 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런데 한미일이 만나고 한미가 훈련한다?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 뭔가 또 KN-23, 24, 25 뭐 이런 걸 또 쏴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군사적 긴장을 또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 요건 또 걱정이 되거든요. 뭐 그 가능성은 매우 높죠.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 훈련을 전반기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한미가 그렇다면은 이전과 같이 대규모 또 그런 훈련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그간 해왔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단거리가 되거나 준중거리가 되거나 하는 미사일에 대한 발사를 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당연히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그럼에도 이것이 획기적인 어떤 긴장을 높이지는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게 거의 일상화가 그렇죠. 제가 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발의 일상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김 기자님이나 저같이 이런 부분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또 쏘았구나. 예, 그 정도로 이게 일상화되는 그렇죠.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분명히 그거보다는 긴장도를 높여야 가만히 된다는 있지 것. 못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고강도로 그렇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벼랑 끝으로 가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주목할 게 지난달에 이제 전원회의에서 보면 김영철을 통일전선부 뭐 고문 이렇게 뭐 일단은 보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좀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왜 여쭤보냐면 김영철이 뭐 천안함 사건이라던가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뭐 주도했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전선부가 뭐 이제 그 직접 무력을 행사하는 데가 아니긴 하지만 김영철이 물론 나이도 많긴 하지만 거기에 보내놓은 게 뭔가 좀 긴장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 굉장히 강경한 그렇죠. 그런 인사인 것은 분명하고 그 인사가 어쨌든 통일전선부 통전부의 고문으로 갔다라는 것은 대남 또 대미 그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네. 다만 남북 간의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과연 김영철이 직접 회담을 할 가능성은 뭐 커 보이진 않고요. 나이도 있고 그렇죠. 네. 김영철에 대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워낙 강성이고 또 이 뭐 외무성 출신도 아니고 이게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군 네. 출신의 네. 강성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8년 19년에 미국과 북한 그랬죠. 사이의 네. 대화가 협상했을 때 김영철이 나와서 네.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만났고 예, 그때 이제 폼페이오랑 미국 측 그 상대방에서 나온 얘기가 도저히 저 사람이랑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평양 측의 미국의 워싱턴이 좀 바꿔달라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어떻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영철이 굉장히 잘 버티고 강성에 딱 그 북한이 원하는 협상 형태를 보이고는 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진단해 준 거를 좀 우리가 찬찬히 따라가 보면 일단 북한 상황은 뭐 물론 이전에도 좋은 적은 없었지만 지금도 갈수록 안 좋고 뭐 자연재해도 올해 특히 가만 보니까 북한이 엘니뇨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하여간 식량난은 여전하고 아사자가 일부지만 계속 있는 것 같고 지금 쌀값도 좀 굉장히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고 뭐 북중 국경이 좀 시원하게 뚫린 것도 아니고 물론 러시아가 뭐 낮은 핫산 거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면 북한은 꽉 막힌 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백기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우리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나오면 좋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이게 제대로 될까?
근데 또 대화를 안 할 수는 없고 좀 막막 답답한데 뭐 북한이 그런 지금 교수님은 그 백기론으로 표현하신 그런 쪽으로 이동할 움직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북한이 만약 대화, 뭐 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온 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의 문제죠. 안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의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은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담판을 하던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면 돌파전의 장기전이니까 조심스럽지만 내년 미국 대선까지도 한번 버틸 수 있으면 그때까지 버텨보겠죠.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가 또 바뀌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대화 상대가 바뀌는 거고.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낫겠죠. 트럼프가 된다면은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네. 기회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과연 북한이 버틸 수 있을까가 이 첫 번째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화가 재개된다면 당연히 미국과의 그런 이 비핵화 협상 측면에서의 얘기를 시작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는 그 국면에 당연히 한국과도 일정 수준 다시금 이 어떤 관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돼야 되는데 네.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90년대 초 2000년대까지도 이른바 통미봉남이라는 그렇죠. 것을 했을 때 한미가 늘 협의를 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를 하기를 원했을 때 전제 조건이 남북관계 개선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최소한도의 대화가 재개되어야 미국과의 대화도 재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가 어떻게 이 대화의 틀을 만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은 일단 북한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는 뭐 우리 군사력 증강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한미 동맹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한미일 뭐 군사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군사 협력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와 더 협력을 하면서 대북 압박은 적어도 유지 더 강화 이렇게는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대북 정책 북한과의 대화 또 뭐 큰 틀에서는 이 통일 정책까지 한다라는 것은 저는 늘 이제 핵심은 결국 북한의 핵 문제죠. 북한의 핵이 이 모든 걸 다 막고 있으니까 그럼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제죠. 특히 북한이 작년같이 핵을 고도하고 올해도 계속 핵을 매우 고도하고 실질적인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또 미국까지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죠. 필요하다. 네. 근데 더불어서 대화에 대한 그 또 분명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밀고 당기기가 북한과는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고도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미는 것도 있어야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당기는 면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해하는 그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억제, 단념, 대화. 네. 이것이 다른 국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같은 국면에서 움직인다. 물론 그때에 따라 비중은 좀 차이가 있겠죠. 특히 북한이 이렇게 핵을 고도하고 대화를 하자 하는데 전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이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단념과 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대화에 대한 메시지는 같이 계속 가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그 지점인데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제가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짚어주셔가지고 아 그렇네 요게 공감은 되는데 근데 이제 요게 있는 거죠.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의 로직 뭐 북한의 합리성, 북한이 갖고 있는 합리성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그거를 이해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약간의 전략적인 마인드도 있는 이런 이제 그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영호 교수님을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저도 그냥 자료를 찾아보고 이분이 뭐 하고 계시다는 유튜브도 조금 보곤 했는데 근데 제 느낌은 이 YS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이후 가장 강경한 대북관을 갖고 계신 통일부 장관 후보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겠습니다만 뭐 개인의 어떤 부동산이라던가 뭐 재산, 병역, 뭐 자녀, 뭐 이런 약간의 좀 변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명을 처리할 생각이 없을 거고 장관 인사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제 그만인 건데
근데 조금 보면 이분이 갖고 계신 발언을 하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한 걸 보면 북한,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뭐 무너뜨려야 된다, 타파해야 되고 또 북한 체제를 뭐 파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기존의 남북의 합의도 뭐 그 선별해가지고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화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강경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어렵습니다. 뭐가 그렇죠, 어려웠냐면요. 그렇죠.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김 기자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 관계는 특수 관계고 북한이 매우 그 국제사회 일반적인 규범과 원칙에는 굉장히 벗어나는 특수한 국가죠. 이른바 뭐 로그 스테이트로 불릴 네, 정도로 네. 불량 국가로 불릴 정도로 국제사회 규범에 맞지 않은 것. 그것이 북한의 특수성, 한반도 관계의 특수성인데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 이게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돼라고만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관계가 어떤 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는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그 특수성과 보편성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학계에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고민을 했던 이런 문제들인데 그러면 과연 역대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느냐? 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네. 너무 도식적인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좀 보편성이랄까 이거를 많이 강조했고 상대적이지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의 어떤 특수성 뭐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죠. 이런 거. 뭐 그건 팩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종합해서 만들어 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숙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정부가 바뀔 때 보면 이게 반작용의 이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북한을 포용하고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 5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뭐 3년간은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이제 정상화를 한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이게 뭐 장관이 됐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부 대통령이 됐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늘 시간표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대남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반응 정책적인 측면이 컸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이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북한이 자신들이 결심을 하면 한국 정부가 이른바 보수든 이런다 진보든 상관없이 대화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해서 일정 수준 그들이 주도권을 쥐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면 돌파전을 북한이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대화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스스로 막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그건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계속 대화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문을 딱 닫고 있는데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한국의 현재 윤석열 정부 통일부 통일장관이 누가 되든 대화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한편 또 교수시다 보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선한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최근 들어서 특히 개인적인 겁니다만 느껴지는 게 이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게 우선 과거 보수 정부들이 어떨 때는 대놓고 공개도 했고 어떨 때는 뭐 그냥 공개 안 했지만 그런 게 좀 보이는 정도로 갖고 있었던 북한 붕괴론을 여전히 이 정부도 지금 살짝 깔고 가는 건가? 은연중에라도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힘들다 해가지고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누르고 압박하고 미국과 일본과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눌러버리면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폭발하지 않을까. 그게 내파가 됐건 뭐 외파가 됐건 간에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살짝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북한 붕괴는 우리가 흔히 북한 급변 사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역대 모든 정부들이 그 매년 관련 부처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와 계획들을 다 점검합니다. 있어야죠. 그래서 예.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 가능성은 우리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던 안 하던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역사적인 우리가 사실들을 보면 사실은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걸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북한 포괴론 참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의 현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북한 붕괴론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놓고 추구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접은 지는 오래됐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결국 실패하고 아프간도 결국 그렇게 철군을 했고 근데 더군다나 북한을 한다라는 것은 훨씬 많은 변수가 있고 여기에는 핵 보유국인데 그 국가를 상대로 붕괴를 말한다는 것은 체제를 인위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급변 사태와 북한 붕괴론은 매우 다르죠. 우리가 북한식 표현하면 주동적으로 뭘 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방금 말씀드린 내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급변 사태를 만드는 거지 급변 사태 자체를 목표로 북한의 붕괴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런 정책으로 끌어간다. 글쎄 제가 놓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는 한국 정부가 전혀 그런 그 정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제 말씀이 맞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대화를 위한 뭔가 밑자락을 깔기보다는 조금 더 누르고 힘으로 윽박지르고 누르고 이런데 그 조금 부분은 어떻게 뭐 제가 그 최근의 상황들을 쭉 놓고 제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을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로 갖고 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억제를 통해서 또 하나는 대화를 통해서 한다라는데 대화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거니까 억제라는 건 군사적인 억제도 있지만 북한이 사실상 대화에 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고갈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사이버죠. 방금 IT 북한 기술자들이 신분 세탁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들, 또 해킹의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들, 그 돈들은 대부분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고 그 자금이 결국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들인데 그걸 막는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실 BDA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지금 보수 정부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사실은 이제 MB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특히 이명박 정부는 뭐 집권 초기에 통일부 없애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생각도 나던데 차라리 하고 싶은 만큼 북한을 좀 눌러봐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진짜로 뭐 좋은 거고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북한은 조금 우리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르구나. 이런 거는 좀 경험치가 쌓여서 다음 정부한테 또 넘어갈 때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3월 24일이 올해가 북한 핵 위기 3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94년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을 했죠. 실제 탈퇴한 거는 나중인데 그래서 30주년을 계산해서 국제정치학회에서 3월 24일 날 우리가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는데요. 마지막 세션이 전직 그 통일부 또 외교, 국방에 관련된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정부에 했던 관료들, 뭐 학자들 많이 계시는데 같이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했는데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그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르죠. 근데 다 공감을 하는 게 어떤 형태든 그게 강압이 됐던 포용이 됐던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가 꾸준하게 그것을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27일 참
정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완전히 가끔은 잊어먹고 지내고 있는데 사실 흔히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표현이 이런 게 있죠.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다. 잠시 이 전쟁의 포성이 멈춘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실제 전쟁을 우리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앞으로 또 70년을 또 지금처럼 이런 정전 상태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런 상태로 앞으로 70년을 가면 안 되죠. 그 가장 또 거기에 핵심은 현재같이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는 이런 핵 위기 상태를 굉장히 불안한 30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이 우리가 거듭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을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을 완비하고 실전 배치한 이런 불안정한 상황으로 계속 갈 수는 없죠. 70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30년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김정은의 나이를 본다면은 뭐 경강상에 아주 크게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30년을 더 집권한다고 치고요. 그래봤자 70대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30년을 북한이 이 핵을 갖고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아까 지난 30년을 돌이켜 봤는데 앞으로 30년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고민해서 꾸준하게 지속하게 이 정책으로 간다면. 물론 30년까지 훨씬 가기 전에 뭔가의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남북의 썰 오늘은 2023년 상반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서너 가지 포인트를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하반기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반기 전망까지 쭉 이어주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이제 금요일에 올려드릴 이번 주 그 남북의 썰 요거는 좀 수시로 보시면은 또 올해 예상하시고 또 국면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